제가 그전 얼마 전 강의에서 한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가 있는 이제 분들, 아이들도 장애가 있는 경우, 그다음 장애가 있는 어른들을 아픈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미국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프다는 표현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장애라는 것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쪽에서의 장애는 이제 한국의 장애가 어느 바운더리를 장애로 정하는지 모르지만, 장애는 정말 이 책이 이렇게 그 DSM-5에서 정하는 그 장애만 가지고도 정말 두꺼운 백과사전 정도의 그 양이에요. 근데 거기 장애가 써져 있고 뭐 그 밑에 설명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짧은 패러그래프로만, 문단으로만 이렇게 설명들이 무슨 장애가 뭐 이제 각자 장애에 대해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메디컬 쪽에, 그죠? 그 건강, 그 병원 쪽에, 이런 쪽에 이제 장애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 장애를 가진 분들은 아프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이 장애를, 디서빌리티를, 이제 저는 학교 교육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자꾸 교육적 관점에서 이 장애를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뉴로 디버시티나 이런 것처럼 장애를 아파서 무슨 암 환자들, 그다음에 이게 뭐죠? 그 시한부 암 환자들,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특히나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한참 이제 디벨롭을 하는, 우리가 0살에서 막 태어나자마자부터 18살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의 그 뭐죠, 성장 시기라 그러잖아요. 딱 고3 때 이제 아이들이 곧 정상적으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18살 그러면은 이제 만으로 18살이면 그때까지가 이제 아이들의 성장기라고 봐요. 이제 피아제가 얘기했던 그 성장기도 그 네 단계에서, 이제 네 단계가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3단계까지인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기인데, 그 성장기 안에 이제 18세인데, 우리가 특수교육법은 0살에서 우리가 이제 21살까지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0살에서 미국의 특수교육법은 0살에서 이제 3살까지는 옵션이에요.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냐면 각 주의 50개 주와 미국 그 연방 영역에 있는 그 미국 영역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그 주의 IDEA가 적용되는 주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0살에서 3살까지는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이고, 이제 그 주에서 선택을 하면 연방정부에서 버짓을 이제 주겠다, 이런 의미고, 이제 IDEA의 정확한 나이는 3살에서 21살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초등 중등 교육법하고 다르게 이 특수교육법은 모든 주에서, 미국 영해, 미국 각 주 50개 주와 그다음에 미국 영해에 있는 그 정부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연방법이 아니고, 그거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느 주든 간에 이 IDEA라는 이 특수교육법을 만들어서, 이 특수교육법은 뭐예요? 프리잖아요. 일단은 돈을 부모가 차지하지 않는 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상이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자꾸 한국말이 팍팍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무상, 그 다음에 appropriate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이면서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appropriate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무상이라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엉망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보장한 무상교육인 거예요. 특수교육이. 왜냐면 아이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장애를 핑계대고, 사실은 특수교사들은 게을러지려면 무한히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특수 선생님이 만일에 특수교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절대로 막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미국에서 이야기가,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 교사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뭐 교사들이라는 게 게을러지려면 이제 얼마든지 게을러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특히나 특수교사들이 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핑계를 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게을러지려고 그래서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교사들이 그런 어떤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이 아이들의 디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너빌리티가 있는 아이들로 아예 그냥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들로 그렇게 간주를 해버리면은 교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교육이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주기가 힘들잖아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이들을 장애 아이들을 갖다가 아픈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가 맞지 않다는 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심파티를 동정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장애가 있다 그래서 동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또 다른 사람이 또 무식하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거는 동정이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과 내가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장애가 없지만은 또 나도 또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약한 기능들이 있고 그런 약한 기능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노래를 이렇게 한국 사람들 모이면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면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음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귀에는 그 떨어지는 게 전혀 안 느껴져요. 근데 음이 떨어지니까 제 노래를 듣고서는 이제 막 웃겠죠. 듣는 사람들이. 웃으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그게 이제 약간 패닉 같은 게 와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못 부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땀을 흘리고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를 않아서 진땀을 흘린 기억이 나는데 딱 그런 기분 있잖아요. 왜? 그러면 저는 노래를 하는 게 이 디서빌리티 수준인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제 귀에는 튠데프가 귀에는 안 들리는데 제 음에서 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 사람들 같이 그게 노래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그러면 노래하는 분위기에 가서 제가 앉아 있으면 저는 어떻게 속으로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겠죠. 누가 나보고 노래 부르라 그럴까 봐. 그럼 막 공포의 이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고 강의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무대 위에서 정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있어도 제가 올라가서 농담해가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람 5명 앉혀놓고서는 저보고 일어나서 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라 그러거나 내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라 그래도 제가 진땀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노래에 대해서 디서빌리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누구가 나한테 디서빌리티 진단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속에 앵자이티를 불러오는 그 고통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제가 경험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디서빌리티를 부를 것이냐에 대한 그 정의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이 정의를.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장애가 있고 장애인, 장애우, 장애라는 표현을 하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너무너무 용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그죠? 굉장히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칼라지라든지 아니면 메디컬 에어리아라든지 그죠? 의료계라든지 아니면 심리학계라든지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그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로 해서 일을 하지만은 서로의 이 고울이 다른 거예요. 에듀케이션은 뭐예요? 우리가 에듀케이션은 무언가 에듀케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렇게
improve 한다는 거잖아요. 나아지게 만든다는 거고 성장을 하게 만든다는 게 이게 에듀케이션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널처랑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널처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양로원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널처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널싱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널싱홈은 뭐예요? 가서 이렇게 널싱홈이 그러니까 요즘은 양로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어디 요양원이라고 그러죠. 그 요양원에는 어때요? 벌써 요양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팠다가 이제 회복하는 상태에서 뭔가 공기 좋은 데서 그죠? 그다음에 환경도 괜찮고 공기도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데서 이제 나를 회복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리해빌리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육과 널싱은 다르거든요. 에듀케이션과 널싱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런 장애가 있으면은 그런 어떤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포리스트 검프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은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이 학교는 아이들이 에듀케이션 할 수 있는 아이들만 오는 곳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만 오는 곳이지 학교라는 데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포리스트 검프에 나오는 그 친구를 보면은 탐 행스가 연기하는 그 친구가 우리의 지적 장애가 있는 거는 맞지만은 이 친구가 지적 장애가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살짝 이 친구가 뭐가 있었어요? 약간 소셜 쪽으로 약간 같은 살짝 그 데피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티즘 아이들이 해서 이제 하이 펑셔닝 아티즘 아니면 에스퍼거 이제 우리가 에스퍼거 그러면 무조건 에스퍼거들은 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 막 굉장히 머리가 좋다 이제 이런 의미를 하지만은 에스퍼거라는 말은 지적 장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에 있어서는 그죠? 그 밑에 지적장애 수준으로 떨어지질 않는다는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폐는 어때요? 거의 전반적으로 자폐 아이를 가진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이제 지적장애로 나오죠. 숫자적으로 지적장애라고 나오는데 제가 많이 여러 번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친구들이 정말 지적장애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그 랩을 벗어나서 정말로 순수하게 이 친구들이 일반 아이들처럼 소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people, 사람, 사회성 이런 데에서 장애가 다 걷어지고 나면 그쪽에 그게 다 걷어지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모르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느낌이 아이들이 여러 랩 속에 이렇게 가두어져서 그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거 같이 그렇게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지고 언어가 떨어지지만 그 떨어지는 그 언어가 사회성 때문에 떨어지는 언어일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소더라는 말을 따로 정의를 해서 DSM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에스버거 신드롬 친구들은 전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소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살짝 이 친구들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놈 그룹에서. 결국에는 소셜 쪽에, 그러니까 에스퍼거나 하이 펑셔닝 자폐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 이제 자폐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제일 지적 장애가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결국엔 사회성이고 이 사회성은 전반적으로 꼭 자폐가 아니어도 물론 이제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면은 결국엔 언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사회성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과의 인어 액션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 언어를 배운다는 건 우리가 막 그냥 옛날에 우리가 그 영어 버캐브러리 뭐 22,000 뭐 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단어를 외워서 우리가 쓰는 거 이제 저희가 미국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결국엔 미국 사회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 사는 데는 또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제가 미국 그 영어를 전적으로 미국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교과서 영어를 배운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모든 거를 제가 한국말로 하면 직독하는 것처럼 그냥 literally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제가 의사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자 그대로의 의사소통이 이제 점점 제가 이 사회에 익숙해지고 또 이제 제가 사회성은 또 괜찮으니까 얼른
캐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문자 속으로 언어로만 알고 있었던 거를 사람들하고의 미국 사람들하고의 생활을 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저 단어는 저렇게 써주는구나. 아, 이 단어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아, 그럼 내가 그전에 썼던 거는 잘못 쓴 거구나 하고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언어를 소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폐 아이들이 제일 부족한 게 이 소셜 언어인 거예요. 사회 언어. 그럼 사회 소셜 언어라는 건 뭐예요? 소셜 상황에서 쓰는 언어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프래그매틱이라 그러잖아요. 실용 언어 같이. 프래그매티즘, 프래그매틱스 그 말이 뭐예요? 이 사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게 또 실사회에서는 어떻게 쓰는가 이게 달라지잖아요. 용어 자체의 의미가 달라지고 또 똑같은 단어를 한국에서 썼을 때와 또 미국에 와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썼을 때가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그리고 측정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떠들면서 이제 자유시간에 막 놀고 있는 걸 선생님이 이제 가만히 못 안 듣는 척 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이제 하는데 어릴 때는 애들이 대화라는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자기 말만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쇼에선가 봤더니 토크쇼인가 어디서 봤는데 할머니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동네에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하면 내가 이제 매너를 지키고 이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한다잖아요. 그러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어리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대화가 안 되는 컨버세이션이 안 되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차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뭐 어저께 아빠랑 갔던 놀이동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애들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이 똑똑한 선생님들은 이 센스가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봐가면서 듣고 앉아 계시면 혼자서 이렇게 빙글에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듣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센스가 있는 선생님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제 사회성으로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 캐치가 돼요. 그렇게 캐치가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유심히 그 아이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이 약간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항상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18개월까지 18개월이 이제 언어가 터지는 이제 그 나이 있잖아요. 18개월이면 아직도 2살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들이 이제 이 입 안에 이 입술이라든지 이 입 안에 그 뭐죠? 그 운동신경이 입 운동신경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이제는 혀를 움직여가면서 발음을 낼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18개월 동안에 이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잖아요. 계속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네가 이제 뭐 소리를 내면서 했지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소리가 아니고 물론 뭐 엄마 이러고 뭐 빠빠빠빠 뭐 이렇게 하면서 발음이 안 나오지만 아이가 자기만의 그 용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고 부모님들은 그게 식구들은 이제 가족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이 아이가 정확하게 의미 있는 발음을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18개월이고 만 2살까지 아이들이 이제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만 2살이 되면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전에는 이제 막 배가 고프면 막 울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배고프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최소한 배 아파 왜냐하면 고픈 감정과 아픈 감정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배 아파 그러면 이제 엄마가 배 아파 그러면서 냉장고를 쳐다보면 엄마가 그 아이의 제스처와 그 다음에 아이의 말을 연결해서 아 배고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줘서 그 아이스크림을 너무 맛있게 먹었으면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 이렇게 발음을 하기가 힘드니까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배고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배 아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냉장고를 쳐다보면은
이제 그거 몇 번 이제 부모님하고 이게 안 되다가 이제 엄마가 캐치를 하고 아 아이스크림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근데 아이스크림 없어 오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아이스크림 대신에 고구마 먹을래? 그러고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대체를 해서 주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사회성 언어를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사회성 언어를 배워가요. 그래서 어린 때에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유심히 봐요. 특히나 이제 이 언어가 이제 요럴 때가 이제 큰 점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타들러 시기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타들러인데 그 만 2살이 그 2살 주변이 그러면 18개월부터 이제 입이 터지기 시작해서 한 2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아이들이 언어가 어느 정도 발달이 안 됐으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의지가 점점 강해져. 자기 의지가 강한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자꾸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엄마가 주는 대로 먹었던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찾기 시작해요. 먹고 싶은 걸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땡깡을 부려요. 엄마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의 조기 교육의 의미에서 이제 특수교육에서 하는 우리가 얼리 인터벤션이라는 얼리 차일드후드 인터벤션이라는 데가 사실은 인터벤션이라는 용어가 맞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6살까지 피아제의 그 두 번째 발달 그 단계까지가 거의가 저는 그때 이제 게임이 거의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이제 일반으로 이제 아이들이 보통의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일찍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만큼 두뇌 발달이 빠르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까지 특수교육을 하기 전에 저희 아이들 이제 큰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이제 뇌 발달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보통의 이제 엄마들처럼 뇌 발달을 하는 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뇌가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뇌의 지적 능력이 이 배우는 거하고 너무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뇌가 좀 발달이 돼 있으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IQ가 높으면은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왜냐면 너무나 이 공부에 막 그냥 억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때가 아이가 90년대 초반에 태어났는데도 한국 사회에서 물론 저 때도 마찬가지였고 공부를 못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기가 굉장히 학교에서 힘들었잖아요. 이제 요즘도 똑같고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사람의 사랑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아이들의 공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관심을 갖는 아이, 공부를 형제들이 있어도 공부를 잘하는 형제한테 부모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잘해주고 이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자체가 공부를 못하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예요. 그 아이들의 그 성장기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 뭐 나중에 성인이 되면 더 하죠. 대학을 안 나오면은 더 심하고 대학을 나와도 우리나라의 그런 무슨 아이빌리그 대학 정도가 안 되면은 저처럼 이제 누가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물으면은 금방 입이 안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공포를 느끼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존심이 강한 아이일수록 이제 그런 게 더 심하겠죠. 그럼 어릴 때부터 공부를 뭐 그렇게 잘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이놈은 공부 못하는 놈, 공부 못하는 놈 하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또 거기에 조금 유스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기가 많이 죽지만 또 자기 성격이 또 아이들이 또 굉장히 볼드한 아이들은 그런데 또 기도 안 죽고 또 부모님이 전혀 그런 거를 많이 다뤄 정말 한국에서 그런 부모님은 1%나 될까 싶은데 10%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를 그냥 아이로 보고 자라는 키우는 부모님들 공부에 그냥 막 그렇게 그러지를 않고 그냥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키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90% 이상의 아이들이 그 지적 능력, 공부하는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사람들한테 비교당하고 차별당하고 이건 뭐 장애인만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름에 대한 이 차별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한국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도 그 이상으로 굉장히 어른들이 심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인격이 좋은 아이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인격이 별로 안 좋은 아이들. 부모님들은 절대로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아니라 그러죠. 이 무의식적인 이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성실하지 못한 아이, 공부를 못하면 열심히 안 하는 아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장애 아이들을 대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슬픈 현상인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아이를 막상 이제 내 아이를 가지니까 내 아이를 제가 공부만 막 이렇게는 못 키울 것 같더라고요. 못 키울 것 같은데 아이가 그런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애가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을 하고 있는 거를 저처럼 좌절하는 거를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읽었던 책들이 2살에서 3살이면 아이들의 모든 뇌개발은 끝난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지적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지적 능력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제가 이제 존경하고 제가 믿고 이렇게 공부하고 제가 그 모델을 따라가는 그 학자들은 다 이 칵은 인지 능력이라든지 지적 능력은 다 플루이드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고정돼서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IQ 120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120으로 가고 160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을 때까지 160으로 가고 IQ 90으로 태어난 애가 죽을 때까지 90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것만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이처 이론과 널처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고난 그 능력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얼마든지 아이들의 그 지적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거를 글렌 도만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포텐셜 인텔리전스와 그다음에 펑셔널 인텔리전스 영어로 얘기를 하면 펑셔널 기능 지능인 거예요. 펑셔널 인텔리전스는 그래서 기능 지능, 잠재 지능과 기능 지능으로 이제 이 사람은 구별을 해서 아이들이 잠재 지능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100명의 아이들이면 100명의 아이들이 다 잠재 능력이 지능이 있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교육적으로 얼마만큼 개발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펑셔널 기능 지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제 그 잠재 지능 자체가 굉장히 높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잠재 지능 자체가 낮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사람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디펙트라고 그러잖아요. 뭐 손가락이 좀 없게 태어난다든지 두 손가락이 붙어서 태어난다든지 뭐 얼마든지 이 몸에 이렇게 누구나가 봐도 장애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시력이 없게 태어나는 아이 눈꺼풀이 다쳐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쌍둥이들도 보면은 몸은 한 몸인데 머리가 2개로 태어나는 쌍둥이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처럼 이제 아이들의 지능도 잠재 지능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리 이 잠재 지능이 차이가 있어도 이것이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자극을 주고 교육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잠재 지능 자체가 기능 지능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에 뭐 그 늑대 소년 같은 그런 우리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클라젯 거리라고 해서 9년 동안인가 6년 동안을 이 미국의 클라젯은 이제 옷장 같은 데잖아요. 붙박이장 같이 그런 데 아이를 넣어놓고 여자아이를 그 6년인가 9년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아이가 굉장히 키도 작고 아이가 말도 잘 못하고 그럼 왜 그래요? 이 자극이 없으면 세상 밖에서 이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피지컬 인바이러먼트, 소셜 인바이러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지컬 인바이러먼트는 뭐예요? 내가 딱 태어났는데 이 룸에 그다음에 아이가 막 기어서 돌아다니는 이 곳곳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끊임없이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인바이러먼트 자체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고 누가 꼭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실험을 하잖아요. 문도 막 돌려가지고 열어보고 이렇게도 돌려보고 이렇게도 열어보는데 아이들이 손이 약하니까 이제 이 그립이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확 돌리지를 못하니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끙끙거리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나가보고 싶은데 이제 끙끙끙끙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애기 문이라면은 크립도어다 뭐 이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막 실험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드디어 여러 실험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돌리면 이미 선생님이 퍼니시를 한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열리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인 거예요. 이 물질 자체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또 물을 마실 때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셔보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이게 틸트가 돼서 이렇게 하다가 확 쏟잖아요. 그럼 다 물을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컵 자체가 물컵 자체가 아이한테 선생님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다 뒤집어 써를 이미 배웠어 아이가. 설명을 부모님이 뭐 이 물은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마셔야지 안 쏟아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어때요? 직접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근데 아이가 이제 머리가 이제 좀 그건 아이들이 그냥 내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또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아, 그거 뒤집어 썼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가 조금 지능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자기 머리를 쓰겠죠. 그러면 이제 잠재지능에서 이제 기능지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살짝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손근육이 아직 많이 발달이 안 돼 있고 윗근육도 아직 발달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환경 자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스승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막 그런 실수 안 하고 막 물 쏟으면 막 혼내고 그 다음부터는 막 아이가 마시려고 그러면 막 어려요. 아, 또 쏟을까봐 막 소리 지르면서 가가지고 부모님이 빨대를 딱 꽂아준다든지 물론 이제 빨대 빨아들이는 방법도 이제 가르쳐 주려면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아이한테 이 빨대로 이제 이 젖병만 물고 있던 아이한테 젖병을 아이들이 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링크를 마시는 게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가 아이가 목이 말리는데 젖병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스를 하나 사가지고 빨대가 그 주스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정말 저희 짝이 그냥 쪼그리고 아들하고 아빠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가 빨아들이는 거 하고 몇 번의 실수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이가 배웠거든요. 배워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빨대를 통해서 이제 마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아이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지능이 이제 펑셔널 지능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예요? 그날이 기적의 날인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젖병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젖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는 이 빨대를 못 썼고 그렇다고 이 근육 자체가 아직 이 근육 자체가 이 그 운동신경이 아직 발달이 안 돼가지고 물컵으로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는 너무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두 돌이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할 수 없이 이제 젖병을 아직도 들고 다니면서 물이 마시고 싶으면 젖병으로 이제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시다가 이제 빨대로 물을 마시니까 어때요? 아, 더 이상 이제 제가 젖병을 안 삶아도 되고 그때는 우리가 다 삶았으니까 안 삶아도 되고 또 젖병은 사실 아이밖에 못 쓰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부엌도 조그만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젖병을 차지하고 있고 이랬는데 이제 그날이 기적의 날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스트로를 가르치고 나니까 세상에 제가 느낌이 막 아이 양육에서 이렇게 한 발짝 이제 한숨을 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상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다리를 뒤뚱뒤뚱 하면서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그러니까 물질이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스승인 거예요. 근데 스승인데 그건 뭐예요? 애들이 자기네가 딜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스트로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빨대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이 아이가 빨대를 먼저 배웠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이 빨대를 가지고 계속 마시게 하면 이 아이는 영원히 이제 물컵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물잔에다가 물을 못 마시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또 어느 세상에 어느 순간인가 다른 환경에 가면 빨대가 없는 환경에 가면 어떻게 해요? 유리잔을 가지고 물잔을 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한 손으로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손으로 물잔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온 몸에 그냥 물은 그냥 조금밖에 이렇게 해서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아이가 막 다 쏟고 그래서 옷도 다 젖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얼른 옷을 이제
좀 센스 있는 엄마들은 아이 가방에 이제 애들 옷을 몇 벌 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센스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급해서 막 나갈 때 이제 아이 옷을 안 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이제 하루 종일 뭘 하고 다녀야 돼. 그 차가운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겨울이면 이제 감기도 걸리고 있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가 자기가 이제 이게 체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체벌을 누가 어른이 한 게 아니라 자연이 자기한테 체벌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통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계속 너무 바지런한 부모님들이 옆에서 아이들한테 미리미리 다 치워주고 미리미리 가르쳐주고 이러면 아이들이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져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다니면서 이렇게 배우면 어떻게 보면 과학을 미리 배우는 거, 과학을.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가고 중력이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 잠재지능에서 이제 기능지능으로 아이들이 쭉 넘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5년, 6년을 집에서 부모님하고 아니면 이제 뭐 누가 아이를 키워주시는 분들하고 근데 요 분들이 얼마만큼 지혜롭게 아이를 키우냐 해서 꼭 아이들을 데리고 막 그냥 골자 공부를 시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글자 공부를 시켜도 제가 이제 영상에 아이들 이제 꼬맹이들 완전히 저기 뭐야 갓난쟁이들 앉혀놓고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글자를 가르치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러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지만 일부러 가르치라는 의미는 제가 시지각에 대해서 일찍부터 그러니까 뭐든지 아이들은 모든 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배울 준비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돼 있어요. 이 단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네가 이 자연에 관계된 거는 아이들이 자기네가 실험을 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 뭐예요? 이 피지컬 인바이러먼트가 있으면 물질 환경이 있으면 또 아이들한테는 이제 사회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 환경과 사회 환경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5년, 6년 동안을 자기 그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부모님이 데리고 가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론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미리 뭔가를 조금 더 스트럭처된 포맷으로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그냥 아이들을 놀게만 놔둔다 그러면은 똑같은 환경에 아이들이 유치원을 5일 동안 가는데 똑같은 룸에서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그렇게 그리고 룸 하나잖아요. 집은 그래도 방들도 있고 이쪽 저쪽 뭐 부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를 저기 프리스쿨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일찍 가는데 그 일찍 가는 그 프리스쿨이나 어린이집에서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무언가를 플랜을 해놓고 막 학교처럼 막 공부를 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무언가의 프로그램이 쭉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게 없으면은 그리고 아이들 그냥 앉혀놓고 점심 먹이고 간식 먹이고 잠 재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그러면 사실은 최악이에요. 그 룸 하나에 물론 거기에 또래들이 있지만은 그 또래들한테서 이제 사회성을 연습하는 거 그 정도는 있지만은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안에 그 한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갇혀서 있으면서 이제 뭐 놀이터도 이제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왜냐하면 요즘 유아교육에서 글자도 못 가르치게 하죠. 숫자도 못 가르치게 하죠. 그럼 공부에 관계된 거를 못한다 그러는데 이 공부라는 의미가 무슨 막 글자 교육, 뭐 숫자 교육 이런 거를 하면 아이들이 막 그냥 어릴 때부터 너무 막 질려가지고 막 큰일이 날 것 같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자를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글자와 숫자를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미리 짧은 시간 안에 재밌게 아이들하고 그거를 하면은 아이들이 손근육도 빨리 발달이 되죠.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3살짜리에게 크레용을 지어주고 글자를 지어주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동그라미를 선생님 한 땀, 나 한 땀, 선생님 한 땀, 나 한 땀. 애들은 너무 재밌어해요. 그렇죠? 빨간색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이는 빨간색, 선생님은 초록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한 그거 자체가 패턴이잖아요. 그럼 이게 시지각이 엄청나게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프리스쿨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모든 아이들을 너무 재밌는 천재들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을 그렇게 풀어놓고서는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나비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너무너무 재밌는 걸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막 경쟁도 시켜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나와 너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뭐 놀이를 해도 나와 너를 안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는 나밖에 없어요. 이 온 우주에. 물론 이제 사람들이 친구도 있고 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지만은 그게 그냥 이렇게 환경으로서의 있는 거와 이 소셜 환경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 환경 그 다음에 소셜 환경. 그럼 많은 사람들이 소셜 환경에서만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 환경을 아이들이 자기네가 딜을 하고 다니잖아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데워보기도 하고 비틀어 보기도 하고 근데 비트는데 이렇게 비틀었더니 안 돼. 근데 이렇게 비틀으니까 돼. 그러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비틀어서 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손에다가 힘을 주는 연습도 자꾸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비틀어서 이거 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막 하다가 이제 짜증을 내면서 휙 던져버렸다가 그 다음에 또 한때 딴 데 가서 놀다가 아이가 이제 이 좀 집착이 있는 아이들은 또 와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앙 하고서는 울고서는 또 딴 데로 갔다가 또 와서 또 해보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아이가 이제 배우죠. 이 피직스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열리고 닫히고 그러면서 힘을 어느 정도로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손근육도 훨씬 더 빨리 발달이 되죠. 가만히 있으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물질 환경이 그런 어떤 아이들을 자극하는 게 없어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다칠까봐 모든 거를 다 치워버리는 이런 환경에서 있는 아이와 아이들이 좀 다치고 배고 좀 뭐죠? 화상도 좀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널려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그냥 생활 환경에 물건들을 늘어놓으면 아이들이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어다니면서 다 만져보는 거예요. 다 만져보고 소리 나는 데 가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소리를 갖다가 이제 아닌 것 같이 하면서 소리를 음악을 이런 조용한 음악도 틀어줬다가 센 음악도 틀어줬다가 또 바이올린만 나오는 음악도 틀어줬다가 피아노만 나오는 음악도 틀어줬다가 또 사람 보이스가 나오는 음악도 틀어줬 이 선생님, 이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지혜롭게 아이들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 능력이라는 게 이게 타고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고정된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는데 아이의 내 능력 자체가 타고나서 그 다음부터 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제곱으로 넘어갔어요. 제곱으로.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제곱. 더하기보다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어때요? 제곱은 어때요? 완전히 그냥 배로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지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휘력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제가 이제 그 디서빌리티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디서빌리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을 해서 디서빌리티는 그냥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면 부모님들이 이런 노력을 안 하죠. 근데 어때요? 부모님들이 지적 능력이라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발달이 되는 거고 얼마만큼의 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모님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발달이 된다는 걸 알면 부모님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 환경과 사회 환경, 아이들이 자기네가 스스로 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자기네가 실험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글자를 가르치든 숫자를 가르치든 사물 이름을 가르치든 그런 것들을 잠깐씩 5초 동안에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 카드 같은 거, 글자 카드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딱 5초씩만 아이들하고 잠깐 하고 치워버리고 잠깐 하고 치워버리고 잠깐 하고 치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도 똑같아요.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많이 불러주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동요를 많이 불러준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많이 불러줬는데 이 동요를 불러줄 때도 그냥 부모님이 막 동요를 아이를 이제 재울 때 등에다 업고 이제 동요를 부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스케치북에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이제 그 학교 종이 땡땡땡을 다 써가지고 그다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짚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면 아이는 이렇게 쳐다보고 그 노래를 들어요. 아직 수동적이니까 이제 아이가 그렇게 듣다 보면 어때요? 이 청각과 시각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공부예요?
공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벽에다가 막 붙여 놓고 부모님이 막 강렬하면서 막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화려하게 붙여 놓고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너무 지루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고 이제 아이하고 앉아 가지고 바닥에 둘이 다 앉아 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랑 아이랑 같이 앉아서 마주 보고 앉으면 앉아도 되고 아니면 엄마 무릎 위에 앉아 가지고 아이가 같이 이렇게 보면 엄마가 무릎 위에 아이를 앉혀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스케치북을 딱 들으면서 한 손으로는 이렇게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노래를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눈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뭐 아이한테 글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거 노래 다 부를 때까지 그거 하는 그 스케치북 한 장 보는 시간이 뭐 얼마나 걸려요. 그러고 나서는 딱 치워버리는 거예요, 스케치북을. 딱 치워버려요. 글자 저기 뭐야 그 사물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냥 하루에 5장씩 한 서너 번 그냥 짧게 몇 초 동안만. 그러다가 이제 또 조금 이제 아이가 막 "이리 와." 그래 가지고 인제 앉아 가지고 또 이제 딱 5 초, 6 초만. 그러면은요. 한 달 동안이면은 상당히 많은 사물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요. 많은 뭐 사물이 나중에 가면 막 처음에는 인제 아이들이 주변에서 보는 것들로 이름 가르쳐 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시각과 청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육은 우리가 모든 교육은 시각과 청각이에요. 그리고 인제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과 이 터치 만져서 나오는 그 느낌 요 세 가지가 모든 교육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인제 칠판 베끼고 쓰는 거잖아요. 시각과 청각이 이 모로잖아요. 그죠? 터치잖아요. 그래서 쓰고 그림 그리기도 그러는 거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뭐 나이아가라 폭포도 보여주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말하고 새들도 종류별로 보여주면서 무슨 새 무슨 새 뭐 우리 모르잖아요, 새를. 근데 아이들이 새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동물도 종류별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 근데 동물원에 가면 아이가 "아 코끼리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지만 엄마가 보여줬던 그림카드에서 코끼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실제 코끼리를 보잖아요. 말도 실제 말을 보고 기린도 실제 그림을 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카드로 보여주는 이 사물, 동물들 이름, 뭐 식물들 이름, 뭐 새 이름 이러면은 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딱 보면서 시각과 청각이 같이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이 기억 장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조금 IQ가 조금 낮게 태어났다고 쳐도 이렇게 계속 부모님이 재밌게 부모님이든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재밌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계속 자극을 주잖아요. 근데 그 자극이 아이들을 데리고 막 애들이 지겨워 가지고 막 소리 지르게 하는 그런 자극이 안 쳐 가지고 그냥 문제집 꺼내 놓고 나중에 막 아이들 풀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의 의지가 막 새어나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적인 이 인텔렉추얼 월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텔렉추얼 원더랜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이 지식의 세계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세계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주는 거예요. 호기심을.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그게 잘 리드를 하면은 부모가 이 학원 저 학원을 보내면서 아이들한테 윽박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가 지적 자극이 있고 자기네가 어릴 때부터 그림처럼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안 느껴야 공부를 하죠.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앉아 가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앉아 가지고 막 밤 10시 11시까지 앉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외우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autonomy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 아주 갓난쟁이 아기 때부터 아주 애들하고 재밌게 아이들이 자기네가 익스플로러를 하면서 배우는 거. 그다음에 부모가 또 이게 간간히 섞어 가지고 부모하고 뭐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할머니 예를 들어 할머니가 키우시면 할머니 품에서 얼마든지 직장을 부모님들이 직장을 두 분 다 다니시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림 카드 뭐 이런 카드를 인제 휴일에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아이를 보는 분한테 부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 놓고서는 아이들을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쪼끔 그러니까 한국은 쪼끔 안타까운 게 대학생들이나 요런 친구들이 이 아이들 베이비시트를 별로 안 해요. 미국에서는 중학생들, 고등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봐주는 베이비시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런 아이들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몇 번 보여주고 요걸 몇 번 하고. 왜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픽업을 못 해 오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셔야 되겠지만은 아이들을 인제 가서 이제 아이들을 그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모님이 그 퇴근해서 올 때까지 한 2-3 시간을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미국에서도 부모님들이 그런 걸 이용을 안 하고 그냥 애들한테 열처만 해 주면은 그냥 뭐 간식 먹이고 아이들 봐주고 그러면 인제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놀고 베이비시터는 뭐 TV 틀어 놓고 그냥 학원 전화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굉장히 부모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 선생님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 봐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저는 아무래도 인제 교육자이면서도 또 특수교육자니까 굉장히 이 아이들의 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뭐 이거는 뭐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든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종류의 아이들이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 이 어른이 어떻게 리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이들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보기도 했고 다른 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기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꾸면은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이 세상에는 스펙트럼의 사람이에요. 능력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성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스펙트럼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타고난 능력도 다 스펙트럼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런 스펙트럼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내추럴리 아이들이 아직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해서 막 자기가 막 그런 세상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가서 싸울 준비를 아이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이고가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사실은 터치를 하면 안 돼요. 가이드만 해 주는 거지 거기를 가지고 막 이 학원을 보내고 저 학원을 보내고 막 여기 가서 아이들을 갖다 그 한참 인제 뛰고 놀고 막 이래야 되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이 건물에서 저 건물, 저 건물에서 저 건물, 저 건물에서 저 건물 이렇게 아이들을 넣어 놓고 밖에서 아이들이 나가서 놀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애들이 놀려 그래도 힘이 없어서 못 놀고 친구가 없어서 못 놀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아예 차라리 아기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릴 때부터 책과 굉장히 친해지면은 아이들이 자기네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자기네가 알아서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인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갭을 일반 아이들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의 갭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하고의 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리드를 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아이들은 지루해요. 아이들의 특징은 지루해. 항상 재밌는 걸 찾아요. 항상 재밌는 거를. 그 재밌는 걸 부모님이 친구가 되어서 해 주는데 부모님은 친구이면서 교육자니까 아이들을 재밌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교육적인 방법인 거야. 교육과 아이들이 그냥 교육이 아닌 거의 차이는 뭐예요? 교육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그죠? 아이들이 막 자기가 이 물질적 세계와 막 자기가 다루면서 실험해 보고 물도 뒤집어서 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가 이 모로 근육을 이용해 가지고 이 컵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조절해 가지고 아이가 적당한 양을 입 안에서 자기가 입에서 물이 들어가서 넘기는 속도와 이 물이 컵에서 들어가는 속도를 아이가 조절을 하면서 고렇게 이 어메이징한 이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부모님이 똑똑한 부모님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는 부모님의 아이들은 이게 벌써 2살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5살이 되어도 이걸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젓가락질을 3살부터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젓가락질을 6살이 되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세 근육이잖아요. 미세 근육이면서도 인지잖아요. 인지 발달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거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장애가 뭐 지적 장애든 이렇게 나타날 때 부모님이 어쩌면은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었는데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선생님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1대1 선생님이잖아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만 얘기할게요. 그런 의미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끊을게요.